안녕하세요. 오늘도 일일일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이제 막바지에 다 이르렀는데요. 자, 체온을 높인다고 면역력은 높아지지 않는다. 이거 했는데, 그죠?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닌가 보네요. 체온을 높인다고 면역력은 높아지지 않는다. 탕에서 몸을 충분히 덮여서 체온을 높이면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설이 있다. 이 말이 사실일까? 인간은 항온 동물이므로 신체 내부 장기의 온도인 심부 체온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항상성이 작용한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5배 크기라서. 인간은 항온 동물이므로 신체 내부 장기의 온도인 심부 체온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항상성이 작용한다. 이 때문에 아무리 밖에서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도 체온이 높아지지 않도록 되어 있다. 열대지방에 살거나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근다고 해도 심부 체온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체온을 높이고 싶다면 바깥쪽에서가 아닌 몸속에서부터 체온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조건이 바로 공복, 추위, 수면이다. 자, 몸속에서부터 체온을 높여야 하는 필요 조건이 공복, 추위, 수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뱃속에서 꼬르륵 하는 거를 즐기십시오. 그리고 한겨울에 좀 두껍지 않게 입고서 덜덜덜 떠는 것을 즐기십시오. 그리고 수면, 충분한 숙면을 즐기시면 몸속에서부터 체온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체온이 변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조건이 갖춰졌을 때 뿐이다. 굉장하죠?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몸속에서부터 체온을 높여야 하는 조건의 첫 번째가 공복, 두 번째가 추위, 세 번째가 수면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항온성으로 인해 생명이 지속되는 것이다. 무조건 땀을 흘려야 건강에 좋다는 설도 있다. 그러나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분명 체온을 떨어뜨려야 하는 환경에서 땀을 흘리지 않으면 체온 조절이 되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땀을 흘려서는 안 되는 환경, 이를테면 극한의 상태에서는 땀을 흘리지 않는 기능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언제 어떤 환경에서든 땀만 흘리면 건강해질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수분과 체온이 소실되기 때문이다. 매년 여름이 되면 열사병이 화제에 오른다. 무더운 여름철에 땀을 흘리면 땀과 함께 염분이 빠져나간다. 이때 물이나 당분이 많은 주스만 마시고 염분을 제대로 보충해주지 않으면 나트륨의 농도가 낮아져서 손발이나 복근에 경련이 일어난다. 이것을 열경련이라고 한다. 운동선수들이 더운 여름에 경기를 하다가 다리에 자주 경련을 일으키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혹시 여러분 새소리 들으셨어요? 여기는 습속이 아닙니다. 아파트 숲이에요. 아파트 숲.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숲도 있고 또 그 뒷뜰에 좀 자그마한 정원도 있다 보니까 새들이 항상 아침마다 이렇게 쥐저겨요. 예쁘죠? 지금이야 이온 밸런스가 뛰어난 스포츠 음료가 많이 나와 있지만 옛날에는 주전자에 든 냉수가 전부였다. 그렇기 때문에 체내의 나트륨 농도가 낮아져서 열경련을 일으키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옛날에도 용광로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물을 마실 때 반드시 소금을 같이 핥아 먹도록 해서 염분을 보충해 주었다. 옛사람들의 지혜는 언제나 놀랍기만 하다. 또한 땀을 계속 흘리고 수분을 보충해 주지 않으면 혈액량이 점점 줄어들어 탈수나 혈압 저하를 일으키게 된다. 그래서 뇌로 가는 혈액이 줄어들면 뇌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게 되어 현기증이나 구토가 일어난다. 이것이 열피로 현상이다. 열경련이나 열피로 현상이 나타나는 단계에서도 여전히 평소의 체온은 유지되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뇌의 온도가 상승하여 체온 조절 중추가 망가져 혼수 상태에 빠지면 체온은 40도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되면 혈액 속에 있는 단백질이 녹아 용혈성 빈혈이 나타난다. 그러면 혈전이 옮겨져 혈관이 막히면서 영양소나 효소를 운반할 수 없게 된다. 장기 자체의 심부 체온이 상승하면 간, 심장 등의 세포가 열로 인해 손상되고 동시에 혈관이 막혀 혈액이 각 장기의 영양소를 운반하지 못하게 되어 복합 장기 부전이 발생한다. 이것이 중증 열사병이다. 즉 열사병에 걸리지 않으면 심부 체온도 상승하지 않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뜨거운 탕에 들어가는 정도로는 몸속부터 따뜻해질 일이 없다는 뜻이다.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갑니다. 열이 나면 옷을 얇게 입어라. 곤란한 것은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이다. 아이가 감기에 걸려 열이 날 때 땀을 흘려 낫게 하려고 두꺼운 옷을 입히거나 이불을 잔뜩 덮어주는 것은 무척 위험한 행동이다. 이렇게 하면 아이는 계속 땀을 흘리게 되는데 인체는 체온을 유지하려고 평소에 두세 배나 더 많은 땀을 분비한다. 이때 수분을 제대로 보충해 주어야 탈수 증상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탈수가 되어 체온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 열사병과 같은 상태가 되고 생명이 매우 위험한 상태에 빠진다. 아이가 열이 나면 몸을 따뜻하게 하지 말고 오히려 차갑게 식혀주는 것이 좋다. 1.5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이가 열이 나면 몸을 따뜻하게 하지 말고 오히려 차갑게 식혀주는 것이 좋다. 감기에 걸렸을 때 몸을 따뜻하게 해줘도 좋은 때는 열이 막 나기 시작했을 때뿐이다. 이때는 아직 열이 그다지 높지 않은 상태이다. 이때 왜 한기를 느끼는지 알고 있는가? 그렇다. 근육을 부들부들 떨어 운동하게 함으로써 글리코겐을 연소시켜서 체온을 올리려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면역 반응을 일으키기 쉽게 하기 위함이다. 면역도 하나의 화학 반응이므로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반응성이 높아진다. 열이 계속 높아져서 39도 가까이 오르면 림프구에서 사이토카인이라는 독성 물질이 분비되어 인체 외부에서 침입한 균이나 독성 물질을 격퇴하려고 한다. 그러면 탈수증이나 열사병에 걸렸을 때와 마찬가지로 복합 장기부전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즉시 열을 내릴 수 있도록 냉각요법을 취해야 한다. 냉각요법은 열을 떨어뜨리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겨드랑이나 아랫배와 접힌 넓적다리 주변의 서해부를 지나는 두꺼운 혈관을 얼음 주머니로 식혀주는 것이다. 이렇게 전신의 혈액을 효율적으로 식혔다면 다음은 가급적이면 땀 흡수가 잘 되는 소재의 속옷이나 얇은 옷을 입힌다. 이는 성인도 마찬가지다. 열이 나면 옷을 얇게 입어야 한다. 1.5배 열이 나면 옷을 얇게 입어야 한다. 해열제도 성분에 따라 복합 장기부전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아이가 열이 나면 냉각요법으로 일단 열을 내리고 수분은 평소보다 2배로 섭취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다.
이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요. 저는 이제 애들을 키우면서 감기 처음 걸렸을 때 이제 미열이 좀 올라올 때는 사실은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추혈이라는 게 있어요. 목 뒷부분에 고개를 이렇게 숙이면 뭐라고 해야 될지 이렇게 톡 튀어나온 자리 그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대추 다음이 도도인데 대추와 도도 사이, 그러니까 대추 자리는 이제 고개를 숙였을 때 어쨌든 톡 튀어나온 부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부위를 드라이기로 쐬어주시면 그러면은 열이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런 방법도 있고, 내지는 족탕이라고 그래서 발을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피로 회복도 되고요. 뿐만 아니라 기혈순환을 촉진시켜줘요. 이 양반이 그랬잖아요. 두한 온족이라고 했나요? 그러니까 머리는 차게 하고 발을 따뜻하게 하면 기혈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족탕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족탕을 할 때 뜨거운 물을 해주는 것도 좋고, 또 그거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는 집에 흔히들 요리하시는 분들 겨자 있잖아요. 겨자를 풀어주신다거나 내지는 건고추, 그거를 이렇게 풀어주면은 그게 좀 항상성이 유지가 돼요. 어느 정도 온도가.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도 추천해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이제 이열침이라고 귀에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서 신체의 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단과 처방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이게 북한 연구하시던 교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인데, 그분은 신우신염을 지독하게 앓으셨거든요. 그런데 이열침으로 그것을 완치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열심히 많이 공부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첨이라는 지금 침동 공부에서도 경외기혈이라고 해서 이첨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귀에 보면 귀가 이렇게 날개처럼 생겼잖아요. 그거를 반을 접으셨을 때 꼭대기에 딱 뾰족하게 접히는 부위, 그 부위를 사열이라고 하거든요. 점자 방열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사열기 아시죠? 사열로 이렇게 고기를 따주시면은 양쪽을, 그러면 귀신같이 열이 떨어져요. 그런 걸 통해서 저는 아이들 성장할 때 감기약을 안 먹였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수분 섭취를 감립차라고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질기나 유리 그릇에, 사기 그릇에 감립차를 우리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정도도 100도 이상 넘어가면 떫은 맛이 나서 안 되고요. 한 70에서 80도 정도 되는 온도로 우려주셔야 돼요. 감립차를. 그래서 감립차를 이렇게 수시로 먹이고, 염분 사실 구주견 같은 거를 먹여도 되지만, 된장 있죠? 된장을 미지근한 물에 풀어서, 물론 이제 재래식 된장이면 좋겠죠? 가정에서 만든 된장. 근데 이제 애들은 냄새나서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구주겸 같은 거, 구주겸을 평소에 좋아하는 애들은 그걸 잘 먹기는 하는데, 구주겸을 그래서 어렸을 때 조금씩 노출시키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염분을 섭취하게 하고, 그러면은 초기 열을 감기를 잡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제 약을 거의 저는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챕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많이 지금까지 애쓰셨고요. 앞으로도 조금만 더 힘내시면 돼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작심삼일을 매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제 주변에도 내가 매일 하루에 3끼 먹거든? 근데 내가 노력하고 있어 이러시면서 말씀해 주실 때 제가 좀 힘이 샘솟더라고요. 물론 이제 유튜브 올려놓은 거를 잘 구독을 안 하시더라고요. 다 제로인데, 이제 제가 워낙 이렇게 말을 하고 주변 분들에게 한번 해봐라, 너무 좋다, 날 것 같다, 몸이 가벼워진다, 기분이 상쾌해진다. 그리고 이제 우리처럼 공부하려고 하면 이렇게 지나치게 너무 많이 먹으면 이렇게 식곤증 때문에 졸음이 와서 정신 집중이 안 되고 공부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1일 1식을 하다 보면은
그 졸음을 좀 퇴치할 수 있는 좋은 지름길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밥을 먹고 나서 껌을 막 소리내서 씹었었거든요. 졸음 퇴치법으로. 근데 그게 썩 좋지도 않더라고요. 그렇게 졸음 퇴치도 안 되고 신경 쓰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남한테 또 그게 민폐예요. 같이 공부할 때는. 근데 고맙게도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정말 고맙게도. 그냥 우리 남편은 그 교양 없다고 소리내서 씹는 거 막 되게 싫어하거든요. 아무튼 같이 공부하시는 도반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렇게 불편한 상황에도 굴하지 않으시고 아무 말씀 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힘을 내시고 1일 1식 안 되면요. 처음에는 1일 2식으로 시작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편안한 시간대를 정하셔서 이 의사 양반은 저녁이 편하니까 저녁 1일 1식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나머지 것들은 뭐 과일을 먹는다거나 근데 이거는 통밀 쿠키를 드셔야 되는데 통밀 쿠키를 파는 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좀 한번 해보고 싶기는 한데 이제 어찌됐든 간에 귀리를 통해서 만드는 또 그 쿠키가 있어요. 그거를 한번 해볼게요. 근데 그런 맛에 노출되지 않은 친구들은 별로 안 좋아요. 특히 우리 둘째가 최근에 이제 제가 만들었었는데 안 먹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조금 먹다가 말았는데 그게 아마 이제 당분이 좀 부족해서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당분을 어떻게 요리를 만들 때 보충하는 게 딴 게 아니라 꿀이나 내지는 바나나나 내지는 크림베리 같은 열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한번 제가 시도를 해보고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